알트코인은 언제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비트코인이 대세 상승장에 돌입해서 가격이 크게 폭등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크게 상승하는 구간까지 갔을 때 이 구간에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고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올라가게 되면은 과거 패턴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구간이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정황들을 볼 때 이런 얘기가 있죠. 반기가 잦으면 이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내러티브들인데 이런 증거들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아틀란티스 컨퍼런스에서 카타르 국왕 타밈이 타고 다니는 전용기가 발견됐다. 이런 정황 증거들. 네, 혹은 이 카타르의 타밈 국왕이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만나가지고 어떤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것들이 소식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면 또 맥스 카이저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비트코인을 매집해서 천문학적인 부자가 된 분인데요. 자, 이분도 지금 하는 얘기가 본인이 봤을 때는 사우디 아람코와 지금 일본의 SBI 홀딩스가 서로 어떤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이런 정황들이 암호화폐와 분명히 관계가 있고 여기에는 비트코인을 어떤 국부펀드에 추가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정황 증거죠. 이걸 가지고 어떤 흐름들이 명확하게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기가 잦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처럼 어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진 않는 거죠. 뭔가 어떤 정황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중동의 국부펀드들이 왜 이 암호화폐를 투자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비트코인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나라들이 계속해서 어떤 산유국으로서 원유를 가지고서 이런 자원에 의존하는 어떤 사업들을 펼쳐왔던 거죠. 그런데 이 원유라고 하는 이 자원은 결국은 한정된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랍에미리트를 예를 들어보면은 아랍에미리트에는 아부다비와 두바이 같은 몇 개의 어떤 부족들이 같이 뭉쳐서 나라를 만든 거죠. 근데 지금 두바이에서는 석유가 생산이 되지 않는 거죠. 대신에 아부다비에만 매장량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국가들이 향후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새로운 산업들을 통해서 석유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도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네옴시티 같은 그런 프로젝트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환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결국은 이런 흐름들에서 새로운 산업들을 추진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떠오르고 있는 산업 중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할지를 잘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두바이가 암호화폐 어떤 중심지로서 발돋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들로 봤을 때 중동의 국부 펀드들이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여러 알트코인들에 대한 도입들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그 두 가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BITX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2배 선물 가격을 추정을 하고 있고요. BITU 같은 경우는 2배 레버리지로 현물 가격을 추정을 하고 있는 상품인 거죠. 이 두 가지가 국내에서 현재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좀 많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상품은 2배 상승하고 2배 하락하는 상품은 맞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동일하게 따라가진 않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균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등락이 반복됐을 때는 그런 가격적인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음의 복리 효과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이게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5%의 등락을 8일 동안 줘본 겁니다. 하루는 5% 상승하고 5% 하락하고 5% 상승하고 5% 하락하고 요거를 반복을 했더니 그냥 1배 레버리지, 그러니까 1배 상품, 그냥 일반 상품 같은 경우, 현물 거래 상품 같은 경우는 100에서 99%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가 소실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레버리지 상품을 통해서 만약에 이제 40%씩 등락을 거듭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8번을 그 과정을 반복했더니 100에서 얼마 정도가 남았냐? 49%가 남았습니다. 그 얘기는 원금이 계속해서 소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레버리지 상품의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때 미국 주식 해보신 분들은 TQQQ라고 하는 상품 굉장히 많이 활용을
활용을 해서 한때 거래량에서도 엄청난 거래량을 기록을 했는데 그런 상품들 뭣도 모르도 그렇다. 그런 상품들을 위험성을 모르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원금이 계속해서 소실된다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 BITX나 BITU 같은 상품들을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이 상품은 장기 투자 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트레이딩의 관점을 가지고서 적절한 타이밍에 매도할 수 있으면은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비트코인처럼 꾸준히 가지고 가는 전략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이 상품의 투자는 굉장히 좀 위험하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평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레버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기업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부채를 쌓으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미래를 이 마이클 세일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서 전환사채 같은 것들을 발행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모아나가는 전략들을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부채 레버리지가 쌓여 있다라는 개념으로 첫 번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은 기본적으로 기관들이 평가를 할 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실제 비트코인 현물 가격 가치보다 더 높게 잡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좀 특이한 모습들인데요. 그만큼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기관들의 대체 자산으로서 계속 활용되어 왔다라는 그 증거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투자를 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다라는 개념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향후에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지금까지는 기관들의 어떤 비트코인 대체 상품이었다면은 향후에 어떤 지위를 가질지는 분명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이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나쁜 관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 이후에는 조금 더 어떤 관찰을 더 필요로 하는 자산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 더 많은 랠리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알트코인들이 펌핑을 한다. 그거는 가짜 펌핑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들에서는 알트코인은 기본적으로 더 트레이딩의 관점을 많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어차피 그래도 대세 상승장까지를 감안하면은 저점이기 때문에 버티는 투자를 하겠다. 뭐 그렇게 관점을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세 상승장이라고 하는 어떤 전제 조건들을 가지고서 지금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손실을 좀 최소화하는 투자, 효율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즌에 알트코인 투자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알트코인은 언제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비트코인이 대세 상승장에 돌입해서 가격이 크게 폭등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크게 상승하는 구간까지 갔을 때 이 구간에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고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올라가게 되면은 과거 패턴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구간이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트코인을 투자하시면은 등락의 어떤 범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최소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은 서로의 어떤 때가 좀 차이가 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더리움이 먼저 움직여줘야지 알트코인 대세장이 옵니다.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이 지지부진하게 되면은 알트코인들이 전반적으로 힘을 얻기는 좀 어려운 구조들이 과거에는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또 알트코인 시장이 약간 다른 양상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솔라나를 중심으로 해서 밈코인들이 많이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시장에서 또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대세 상승장의 흐름들이 과거처럼 대세 상승장은 오겠지만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약간 양상들이나 맥락들이 달라질 가능성들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네, 저는 이더리움 투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지금 현재 지지부진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비트코인이나 다른 어떤 레이어원, 뭐 솔라나 같은 그런 프로젝트들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내러티브들이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내러티브들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 레이어 2를 중심으로 해서 확보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계속해서 이더리움의 어떤 사용성들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이더리움의 전망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가장 중요한 거는 현물 ETF 승인 여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5월 달에 지금 마지막 바네크의 마지막 기일이 걸려 있는데 안 될 거라고 하는 전망이 지배적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홍콩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된 겁니다. 이 얘기는 중국을 필두로 한 이런 국가들이 이더리움에 대한 가치들을 굉장히 또 좋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비트코인과는 다른 자산으로서의 어떤 가치들, 다른 서비스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더리움을 더 주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솔라나 좋게 보고 있습니다. 솔라나가 지금까지는 이더리움보다 좀 너무 많이 못한 프로젝트다. 너무 속도만 빠르고 보안성도, 네트워크 안정성도, 탈중앙화도 굉장히 낮다라는 인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측면들로 비교를 해보면은 이더리움보다는 상당히 좀 부족한 블록체인이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라나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좀 커버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을 많이 좀 부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확장성이라는 요소들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만한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하나는 그럼으로써 뭐 핸드폰 같은 공공재들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까지 다른 블록체인들이 하지 못했던 중요한 업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내러티브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디핀 같은 프로젝트들도 탈중앙화 물적 인프라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데, 이런 기반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블록체인이 새로운 어떤 사용성들을 가지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요인들은 솔라나라고 하는 이 블록체인의 특수성에서 좀 많이 비롯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들을 하면서 새로운 내러티브들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어떤 사람들의 열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게 커뮤니티의 어떤 결집도죠. 커뮤니티의 결집도가 높아지면서 계속해서 더 많은 자금들이 유입되고 더 많은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95%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에 성공하는 또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FTX 이전의 솔라나와 FTX 지금 이후의 솔라나는 분명히 다른 국면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 솔라나가 올해 연말에 파이어 댄서라고 하는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거든요. 이 업그레이드에서 이 솔라나의 언어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뜯어 고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솔라나의 안정성은 더 커지고, 거기에 대해서 확장성도 더 많이 확장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솔라나는 마주하고 있는 호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올해도 다음 대세 상승장 때까지는 제가 뭐 어떻게 될지 확신하기가 어렵지만, 적어도 올해 대세 상승장 동안에는 솔라나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우리가 그 블록체인 트릴레마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트릴레마는 블록체인이 탈중앙성과 보안성과 확장성이 이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원칙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비트코인을 생각을 해보면은 비트코인은 어디에 특화가 되어 있느냐? 바로 탈중앙성과 보안성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부족한 것은 하나가 남는 거죠. 확장성이 남는 겁니다. 그럼 이 확장성을 어떻게 하면 보완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등장한 것이 바로 레이어 2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래서 솔라나에는 레이어 2 프로젝트들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확장성이 큰 의미가 없고, 모놀리식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여기 솔라나는 그냥 모든 것들을 스스로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굉장히 느리고 확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레이어 2가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레이어 2를 중심으로 생태계들이 확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레이어 2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제 및 거래를 원활하게 해주는 겁니다. 결제 및 거래를 빠르게 해줘야지 화폐로서 실사용성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원칙에서 비롯이 된 것이죠. 두 번째는 더 최근에 많이 떠오르고 있는 개념입니다. 바로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만들어서 D앱을 생성해내고 스마트 컨트랙트의 기능을 구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프로젝트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결제 및 거래에 특화된 것이 바로 라이트닝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플랫폼으로서 스마트 컨트랙트의 어떤 사용성들을 가지고서 생태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바로 스택스를 필두로 한 어떤 움직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생태계라고 하는 새로운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 유의미한 시도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대체 자산 그리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정체성들이 더 높고 거기에 특화된 자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강제로 스마트 컨트랙트의 어떤 기능들을 구현하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스택스를 필두로 하는 움직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기술적으로는 구현해야 될 어떤 기반들이 많이 있고, 혹자들은 이것들이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의 어떤 발전들은요, 우리의 상상을 또 뛰어넘는 분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속단해서 안 될 것 같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굉장히 부진하지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 저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스택스의 어떤 가치들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개인적으로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4월에 이제 84만 번째, 84만 360번째 블록에서 나카모토 릴리즈라고 하는 업데이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게 5월 정도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걸 이제 성공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안전성과 이 탈중앙성, 보안성을 활용하면서 확장성을 늘려나갈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 생성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지고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더 많은 어떤 거래들을 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마련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이용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들의 어떤 확장성들을 높여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레이어를 사용을 해서 어떤 레이어 수정 없이 다양한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SBTC라고 하는 거를 출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WBTC, 랩 비트코인이라는 걸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랩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이 레이어 1에서 활용을 하고 싶은데 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3개 회사가 연합해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해가지고 이걸 강제적으로 패깅을 시켜가지고 이더리움 같은 이런 생태계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중앙화 이슈가 존재하고 여러 가지 리스크들 그리고 디패깅에 대한 어떤 이슈들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택스 같은 경우는 SBTC를 통해서 이런 중개자의 개입도 없고 디패깅도 일어나지 않고 수수료도 저렴한 이 SBTC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 생태계를 더 활발하게 확장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5월에 암호화폐 실전 투자 스터디를 진행을 합니다.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시기이죠. 거기다 4월 달에 이 반감기도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잡한 시장에서 스스로 혼자서 모든 결정을 내리시기에 어려우신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성들과 전략들을 함께 세우면서 밀착 케어를 해드릴 수 있는 과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크게는 종목 선정과 타이밍 그리고 자산 배분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주목해야 되는 알트코인들을 같이 선정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언제 매입을 하고 매도하면 가장 좋을지에 대한 전략들도 함께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구독자님들은 가장 좋은 코인을 가장 좋은 구간에 사서 가장 좋은 구간에 매도할 수 있는 가이드들을 가지시게 되는 겁니다. 제가 2월반에서도 비슷한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2월반 멤버님들께서 너무 좋으셨다고 한 번만 더 이 과정을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이번에 좀 여러 가지로 좀 바쁜 상황에서 어렵사리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함께 해주시면은 이번 대세 상승장을 만들어 나가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와 지표에 의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뇌피셜에 의한 투자들 그리고 맹신에 의한 투자들을 하지 않습니다. 효율적인 투자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투자 그러면서도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스터디 함께 해주시면은 정말 10주 동안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정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면 10주 동안 라이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라이브에서 한 주 동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주목해야 되는 여러 가지 코인들과 매입 타이밍, 매도 타이밍들을 살펴보고 또 여러 이슈들을 살펴보면서 중장기적인 전략들도 세우게 됩니다. 들으시면은 아마도 이 투자에 대한 어떤 외연들이 많이 넓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VOD 15강과 그리고 밴드 공부방에서 밀착 케어를 통해서 매일마다 제가 또 빠르게 시장의 변화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